고전이죠. 심청전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낮게 해드리기 위해서 효녀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용궁으로 시집을 갔고 왕비가 됐다라는 얘긴데요. 자, 그런데 어제 이 민주당 워크숍에서 난데없이 심청이처럼 몸을 던져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누구를 향한 걸까요? 아주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분열과 분란 이런 멘트들은 없었습니다, 전혀. 자, 인당수에 몸을 던져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누가 한 발언입니까? 네, 비명계 의원들이 비공개 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어제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정권의 폭주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를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 커팅도 있었고 보신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하지만 이 회기 중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 대응 방안을 두고 친명 또 비명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비명계 중진 서른 의원이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 왕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 대표의 거취 결단을 요구한 건데 비명계는 이 대표가 일단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고 또 친명계 쪽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민주당 서른 의원. 과거에 이 경선 과정에서 바로 이 문제를 거론했던, 사실상 이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했던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입니다. 대장동도 보더라도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이 아주 측근 중에 측근들이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문제. 네. 이건 안 맞아요. 악의가 안 맞아요. 누가 봐도 지금 누가 대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이 나 사천하고 개파 공천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얘기죠. 개딸이나 이런 사람 주장하는 거 보면은 학살 수준이 아니고 뭐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수박들 다 박살내야 한다 이런 시각이죠. 예, 이미 저 때부터도 이 대장동 문제 계속 거론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양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했던 서른 의원의 심청이 발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심청이가 나중에 다시 태어났다, 왕비가 됐다. 그건 왜 그런 것이냐?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과감한 결단 때문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결국 이건 체포동의안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가지는 가장 큰 기득권, 총선 공천권을 좀 내려놓아라 라는 비명계의 의사가 반영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16년도 문재인, 김종인 모델을 지금 비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면서 모든 공천권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예상과 달리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서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는데 큰 기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게 주장하는 것도 총선 승리와 대선을 위해서는 일단 이번 총선을 이재명 간판으로 치르는 욕심은 내려놓아야 여기서 이기면 다시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인당수에 뛰어들면 심청이처럼 또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비유를 아마 2016년 문재인, 김종인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서른 의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선 경선 때부터 또 당대표 되고 지금까지 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오신 분이라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좀 당연한 말을 한 것인데요. 문제는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현재 윤석열 검찰의 검찰 독재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성 수사에 맞서서 싸우자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윤석열 검찰에 맞서서 싸우고 또 당을 혁신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당의 내부에 이렇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자, 어찌됐든 선장인데 선장이 물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도 즉각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표님의 사퇴 주장은 없었습니다. 대표가 본인을 이제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의견을 게시한 분이 있었는데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체포 동의안이 있으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체포 동의안에 오게 되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른위원회 그 물에 뛰어들어라라는 발언은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당당히 받아라 이런 취지라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퇴 얘기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뭐 사퇴든 아니면 영장심사든 둘 중 하나라도 결단을 내라. 지금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어차피 그 민주당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뭐 그 몸을 던진다는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사실 이게 그렇게 몸을 던지는 게 영장실질심사를 잘 받는 것이다. 이러면은 뭐 몸을 던진다. 지금 던지면 나중에 왕비가 된다. 이렇게까지 비약이 되지 않았겠죠. 이제 사퇴를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아니면 방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공천권이라도 내려놓는 어떤 이제 확실한 사인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1년 돼서 연찬회를 했고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 서른 의원은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무마를 하려는 이제 지도부라던가 대변인으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안에서도 뭐 사퇴든 어떻게든 확실한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그것 역시 불안한 상황이죠. 자, 또 방탄 국회 지금 이것 안 들으려고 이 얘기 안 들으려고 이런 검찰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자 조응천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두고 이런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방탄 지옥. 요번에 만약에 또 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뭐 옥중 공천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총재가 아니고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구속이 됐다고 하면 그때마다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구치소로 가서 회의를 합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찬성표가 더 많았었거든요. 139표. 물론 무효표, 난 모르겠다. 기권표 이런 표 때문에 부결이 됐지만 이번엔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내용은 깊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소환 날짜를 두고는 검찰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8, 29는 정기국회 워크숍이 있고요. 수요일 30일은 현장 최고위가 목포에서 열립니다. 31일 날 목요일 날은 원래 오늘이 이재명 당대표 취임 1주년인데 31일 날 기자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로 넘어가서 9월 본회의가 없는 그러니까 9월 11일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양측의 신경전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30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당장 내일 가겠다, 24일 날 가겠다 이랬었잖아요. 이번에는 9월 4일에 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간다는 겁니까? 아직도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9월 셋째 주를 얘기했는데 어제 검찰이 4일로 날짜를 또 못 박아서 다시 통보를 한 건데요. 예. 수원지검은 어제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사와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8월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또 9월 11일에서 15일 중에 출석하겠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했죠. 방금 녹취 들은 내용인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통해서 9월 4일 출석을 유성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좀 시작 전에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또 밝혔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하고 일정이 좀 많은 상황이고 9월 1일부터 해서 처음 몇 주가 가장 바쁘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검찰이 야당 대표를 무시한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검찰은 이날 나와라. 이 대표는 그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출석의 문제인데 날짜 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싶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일반적인 피의자들도 본인들의 어떤 생업이 걸려 있으면 출석 자체는 조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이 검찰 소환 조사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다,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허. 한편에서는 구속영장 빨리 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월 안에 치라고 8월 마지막 주 회기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는 조사는 늦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이 봤을 때는 회기도 없고 본회의 일정도 없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사를 마쳐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사는 늦게 가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영장은 빨리 쳐라, 영장 늦게 치면 이건 정치 검찰이다라고 하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조사 시점 자체야 일반적인 피의자들도 조정할 수 있으니 늦게 해도 되는데요. 그럴 거면 앞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냐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 준칙에 보면 그 일자는 그 피의자랑 조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이제 권리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미 그 9월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월 4일 날 또 오라고 하는 것은 9월 4일이 월요일이거든요. 9월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그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협의 등, 당내의 협의 등이 필요한 날인데 굳이 그 전날 9월 4일 날 이렇게 그 오라고 하는 것은 이 검찰이 사실 국회의 기능도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는 또 국민을 대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그 일자를 통보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 예. 왜 9월 11일은 안 되고 굳이 9월 4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일주일 차이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은 자꾸 이재명 당대표가 이게 무슨 또 뭐 특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 수사가 벌써 1년이 넘게 끌고 있어요.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수사합니까? 그 수사를 하다가 그 뭐 뚜렷한 물증이 없거나 그러면 수사를 종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기후재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저희는 또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과거에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도 70일 만에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는 그 비판의 지점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신경전이요. 아마도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불러다 조사를 했을 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게다가 증거가 없으면 증언이 중요한데 이 증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라면 이것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겠죠. 바로 그 증언이 될 수도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잠시 뒤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0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재판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입장을 그동안엔 뭐 몰랐다, 쌍방울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고 했던 입장을 번복하게 된다면 그 입장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부수 아태협 회장. 이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이 오늘 출석을 해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에서 대북 송금이 이뤄졌던 당시 국정원에서 작성한 관련 문건 확보했습니다. 2급 기밀에 해당하는 이 문건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이화영의 지원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됐고 약속이 안 지켜지자 북측이 200에서 300만 달러라도 먼저 달라고 했다. 이런 진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진술이 국정원에 있는 진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정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치적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국정원이 안부수 회장을 조사한 게 아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은 안 회장이 재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서 또 김성애 북한 조선 아태위 실장이 난처했고 쌍둥이 경기도 대신 지급을 했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을 하면서 이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게 사실이고 만약에 이걸 법정에서 뒤늦게라도 이번에 진술을 하게 되면 이 전 부지사의 형사 책임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대신에 이럴 경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당시에 중국에서 만났던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안부수 회장도 저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화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 당시 지사와 그 옆에서 듣고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안부수 회장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이 사실 이제 쌍방의 대북 송금에 말하자면 돈을 들고 간 사람이에요. 이제 북한의 조선 이제 태평양 평화위원회에 네. 김영철 위원장 등에게 몇억 원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원래 다른 이제 뭐 유해 발굴 이런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북한과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쪽에 좋은 뭐 이제 지부도 있고 좋은 인상을 좀 얻어놔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런데 이 중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자금을 좀 얻어 쓰기도 했던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로 이제 나타났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난 2월에 이제 이렇게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미안하다. 이야기를 내가 다 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진술을 한 겁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몇 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화영 전 예. 부지사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렇게 된 겁니다. 돈을 이제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분이 왜 어떻게 창구가 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일본, 중국 뭐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서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왜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주변의 인맥을 많이 뭐 과시를 했거나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지금 되는 상태고요. 이분의 이제 증언이 지금까지 이제 조사에서 나온 것들이 오늘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부수 회장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이 됐고 더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2번이 연기가 됐고 지난번에 열렸던 곳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갑자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니까 변호인도 내용을 몰라서 아마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재판부도 좀 들어봅시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던데 다시 말해서 쌍방울한테 협조를 요청했고 나중에 사후에라도 보고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이 재판이 지금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얼마나 아킬레스건이면 민주당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한 달 전에 이 진술을 재판정에서 우리가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변호인을 해임한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검사와 싸우다가 사임계를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그 사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을 끌다 못해서 오늘까지 온 것인데 예. 지난주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일주일 동안 변호인이 이 재판 자료를 이제 훑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허. 여기서 지금 앞서 김지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북 송금
보고에 대해서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다면 이후 이재명 대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에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고요. 예. 만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뜨뜻미지근한 애매모호한 진술을 한다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 영장 청구까지의 어떤 수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검찰은 이 진술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부수 당시 아태업 회장이 국정원에 보고를 했고 그 당시 국정원이 만든 문건을 물증으로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 그 당시에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없는 문서를 조작해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국정원 문건이라는 확고부동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 물증 앞에서는 안부수 회장도 그렇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주는 진술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어떤 진술을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좀 보고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바꾼다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 봐라. 지금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재판이. 일단 지난 7월 12일 날 그 김영태 변호사가 접견했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뭐 저기 경선 자금을 후원한다든지 그 광장이라는 조직을 후원해 달라라든지 또는 뭐 재판에 로비를 한다든지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기한테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했다라고 김영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제 저 얘기를 했죠. 예. 재판부에 진술한 적도 있고 또 최근에 그 모 변호사가 접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기가 진실을 다 밝혀나가겠다라고 했다는 내용도 언론 보도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할지는 사실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전 추측을 좀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처음에 이 재판이 대북송권 관련된 재판이 사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랑 엮었던 것이 변호사비 대납건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유야무에 없어졌고 그다음에 800만 달러의 대북송권권 중에서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마트팜을 대납했다는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그 박용철 전 부회장하고 그리고 저 재무 최고 책임자의 증언 그리고 쌍방울 내부 자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었다. 그래서 19년도 5월 달에 단천특구 독점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그거에 대한 계약금조를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 거의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고 남은 것은 3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 이것이 남아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소환조사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과 상관없이 예. 그 방북의 범행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2019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방북을 해야 될 그 상황이었느냐를 살펴보면 이미 2019년도에는 그 선거법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 7월 달에는 대선 그 지지율이 10%도 미만이었어요.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아니었고 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딜이 무산되면서 남북과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방북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요인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공수유지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안 그래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으로도 벅찬데 민주당 앞에는 또다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라임 횡령 사건 관련해서 3년 전에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이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조세 피난처로 다 돈을 도피시켰다. 그래서 빨리 추적을 해서 환수를 해라.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전혀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일단 어떤 정황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 자산운용이 2천억 원을 횡령해서 리조트 인수 등에 사용한 것을 새롭게 적발해서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은 3년 전부터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허. 지난 2020년 10월 라임 사태 관계자가 라임이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홍콩에 1억 달러를 송금한 기록 등 이 횡령 내역을 제보했기 때문인데요. 대검이 제보를 입수했고 또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이던 서울 남부지검에 넘겼지만 제보자에게는 단 한 번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쎄요. 물론 뭐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워낙 이게 복잡한 문제니까 요거 하나만 다루죠. 자, 라임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일단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원의 피해를 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될 금융 범죄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지난 정권에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멀쩡한 남부지검의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로 지금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사실 이런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 과정에서 펀드 회사에서 신경을 따로 써주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나 이 펀드 해제하겠다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냥 놔두는 게 관행이에요. 예, 아니 그때는 또 나 빼겠다고 했는데도 그 사실 안 빼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고 나 이거 환매해달라고 하는데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해서 그냥 놔두게 하는 게 일반적인 금융사의 행태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독 이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국회의원이 포함된 그 상품 같은 경우는 먼저 펀드 회사에서 나서서 이거를 해지시켜주겠다. 환매해주겠다고 말해서 이분들은 손실을 거의 안 보고 원금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뭐 한 4천만 원 손해는 봤다고 본인은 얘기합니다만. 근데 이게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요. 이분들이 회수해간 그 투자금 자체도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려가면서 돈 다 잃은 그 금액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것도 결국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니냐. 과연 펀드 회사에서 순순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위험하니까 해지하세요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여기까지 지금 의혹이 번져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질 것 같습니다.